밤은 잔인할 정도로 찬란합니다. 한강의 검은 물결 위로 비치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붉은 미등 행렬은 마치 거대한 혈관처럼 펄떡이며 이 도시가 잠들지 못하는 괴물임을 증명합니다. 밤 10시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야근의 불빛들은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는 수만 명 남자들의 수명이 타들어가는 빛깔과도 같습니다. 이제 막 회사를 빠져나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지하철 2호선의 덜컹거리는 소음 속에 몸을 구겨 넣은 당신, 혹은 꽉 막힌 도로 위차 안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품으로 살았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이 순간, 주머니 속에서 짧게 진동하는 스마트폰의 알림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과거 연애 시절 그 진동은 심장을 뛰게 하는 설렘의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경무에 시달려 영혼까지 탈수된 상태의 당신에게 그 알림음은 어쩌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 혹은 실수하면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동반한 경고음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화면을 켜면 떠있는 여자친구, 혹은 아내의 메시지 한 줄, 오빠, 나 오늘 좀 우울해, 혹은 뜬금없이 전송된 맛집의 파스타 사진 한 장, 이 짧은 문자와 이미지 앞에서 당신의 뇌는 순간적으로 멈칫합니다. 그리고 이내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답이 뭐지? 여기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싸움이 나지 않고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랑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지뢰밭을 건너는 병사의 심정과도 같은 고도의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서글픈 눈치 게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뼈저리게 파헤쳐야 합니다. 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존재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서도, 그녀가 유난히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만 년의 진화 과정이 우리 뇌에 새겨놓은 근본적인 운영체제의 불일치, 그리고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감정의 과잉이 빚어낸 비극적 충돌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의 커뮤니케이션은 철저하게 목적 지향적이며 기능적입니다. 원시시대 사냥터에서 동료들과 목숨을 걸고 짐승을 쫓던 남자들에게 언어는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오른쪽에 함정이 있다, 창을 던져라와 같은 명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만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서 무섭지 않니? 같은 감정적인 수식어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정보 전달의 속도를 늦추고 생존 확률을 떨어뜨리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뇌는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되어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결론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리포트 토크, 즉 정보를 보고하고 지위를 확인하는 대화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여성의 커뮤니케이션은 본질적으로 관계 지향적이며 정서적입니다. 거주지에서 아이를 돌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의 감정 상태를 조율하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들에게 대화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감과 연결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남성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매체는 글자 기반이지만 실시간 대화라는 특성상 엄청난 감정적 문해력을 요구합니다. 그녀가 보낸 오늘 너무 춥다는 메시지를 해부해 봅시다. 남자의 뇌는 이 메시지를 추위라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 보고로 인식합니다. 입력값이 추위이니 출력값은 당연히 그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합니다. 그러게 내일은 더 춥대. 따뜻하게 입고 핫팩 꼭 챙겨. 이것은 당신 나름의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추위에 떨지 않기를 바라는 보호 본능을 발휘하여 가장 실질적인 조언을 건넨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에서 당신의 이 대답은 치명적인 오류로 판정됩니다. 그녀가 춥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기상 정보에 대한 토론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 즉 그녀들만의 다빈치 코드는 이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어. 당신이 지금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안아준다면 참 따뜻할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외롭고 추운 감각을 당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말해줘. 그녀가 원한 답은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의 동기화였습니다. 진짜 너무 춥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다. 우리 자기 고생하네. 라는 식의 사실관계와는 무관하지만 감정을 어루만지는 말들 말입니다. 그러나 팩트와 논리로 무장한 서울의 현실주의자인 당신에게 당장 달려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달려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빈말을 싫어합니다. 지키지 못할 말은 뱉지 않는 것이 남자의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직함이 연애 시장에서는 센스 없음, 무뚝뚝함, 심지어 사랑이 식음이라는 죄목으로 단죄받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한 층위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눈치 문화와 결합된 이 소통의 단절은 남자들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의 당신을 상상해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부장님의 기분을 살피고 거래처의 갑질을 웃음으로 넘기며 후배들의 실수를 수습하느라 감정 에너지를 바닥까지 긁어 썼습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은 업무 능력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감정 노동을 강요합니다. 사회생활 잘한다는 말은 곧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잘 맞추느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로 귀가하는 길,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을 수 있는 동굴과 같은 시간입니다. 뇌를 쉬게 하고 긴장을 풀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침묵의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스마트폰을 통해 날아오는 그녀의 메시지는 당신에게 퇴근 후 제2의 출근을 알리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과부하가 걸려 단순한 문장조차 구성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때 당신이 보내는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쉬어와 같은 단답형 메시지는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기제입니다. 더 길게 말하다가는 피로감에 섞여 짜증이 튀어나갈까봐 혹은 말실수를 할까봐 스스로 입을 틀어막는 신중함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과 단답은 즉시 변심의 증거로 채택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다. 잡은 물고기라 이거냐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남자는 억울합니다. 예전의 그 열정적인 모습은 구애 단계에서 호르몬이 폭발할 때 가능한 일시적인 초인 모드였습니다. 이제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현실의 무게인 집값과 결혼 자금, 승진 문제가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남자는 다시 본연의 생존 모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생존 모드에서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형태를 바꿉니다. 당신이 주말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녀의 차를 세차해주고 맛집을 검색해 예약을 하고 야근 수당을 모아 선물을 사는 그 모든 행동이 바로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그녀들은 묻습니다. 왜 말로 표현을 안 해? 우리는 여기서 취약성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남자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라,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남자가 정말로 자신의 깊은 두려움, 나 사실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잘릴까봐 겁나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까봐, 매일 밤 악몽을 꿔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와 파트너는 그 나약함을 온전히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많은 경우 남자의 눈물과 약함은 매력의 반감 요인이 되거나 심지어는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강해져야 한다, 울면 안 된다는 수치심의 갑옷을 입고 자라왔으며 이를 벗어던지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듬직한 오빠이자 가장으로 남기 위해 고통을 침묵으로 삼키며 속으로 사깁니다. 이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불안을 전염시키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희생입니다.
이 글을 읽는 형제여, 카카오톡 창앞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한숨 쉬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파스타 사진을 보고 맛있겠네 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메마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뇌의 회로가 사실을 먼저 처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하소연의 해결책부터 제시하는 것은 그녀를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싶은 전사의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성에서 온 남자가 맞습니다. 금성에서 온 그녀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영원히 외국인처럼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창함이 아닙니다. 비록 서툴고 투박한 번역기를 돌리고 있을지언정 그 침묵의 행간 속에 꽉 들어찬 당신의 진심, 그 무거운 책임감과 의리야말로 진짜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더라도 당신 자신만큼은 그 침묵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을 아끼는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는 종족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전시하는 대신 그 감정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언덕을 오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녀와의 대화가 엇갈렸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투박한 밥 먹었어 라는 메시지는 사실 오늘 하루 당신이 무사히 존재해줘서 고맙다는 한편의 시였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파트에서는 이 오해의 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아직 터지지 않은 깊은 울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어쩌면 당신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 골마 터져버린 가시를 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TV 드라마 속 재벌, 이 세 실장님들은 언제나 완벽하게 세팅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꽃다발을 내밀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고 달콤하며 무엇보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정글을 살아가는 진짜 남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0년 된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 정비소의 차가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다음 달 전세금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야근 식대를 청구하며 엑셀표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짓눌리는 통증을 참아가며 모니터를 노려보는 당신의 충혈된 눈.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생활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찌들었다고 폄하하지만 저는 이것을 감히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철저하고 처절한 동사이며 그것은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강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찍힌 하트 이모티콘의 개수 따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기꺼이 구두가 젖는 것을 감수하고 무릉덩이를 건너는 행동이며 그녀가 세상 모르고 잠든 깊은 밤, 혹시라도 되어락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가스밸브를 점검하는 본능적인 보호이며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은 사직서를 주머니 깊숙이 구겨 넣고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업무에 복귀하는 그 비굴한 인내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남성은 사랑을 표현할 때 언어적 확언보다는 도구적 지원과 물리적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굳이 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대신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그녀의 무거운 짐을 아무 말 없이 뺏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이 메말라 비틀어진 기계여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란 상대방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유전자에 새겨진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둥은 말이 없습니다. 기둥이 흔들리거나 소리를 내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기둥은 그저 묵묵히 지붕의 무게를 견딜 뿐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기둥이 튼튼하고 조용할수록 사람들은 기둥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그 침묵하는 희생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 감사를 받기는커녕 왜 오빠는 표현을 안 해? 오빠 마음이 변했어.
라는 서운함과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당신은 온몸으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데 건물 안의 사람들은 벽지에 무늬가 예쁘지 않다고 불평하는 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아픈 진실, 바로 취약성의 역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미디어와 각종 심리 서적을 통해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남자다움이라는 감옥에서 나와라. 울고 싶을 땐 울어라.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용기다. 언뜻 듣기에 이 말은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달콤한 구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형제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리며 나 사실 너무 무서워. 회사에서 밀려날까봐, 내가 실패해서 우리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까봐. 매일 밤이 지옥 같아라고 콧물까지 흘리며 오열했을 때 과연 세상은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 미묘하게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았습니까? 유명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수천 건의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여성들은 남자가 취약성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막상 자신의 파트너가 진짜로 무방비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본능적인 거부감이나 깊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직장이나 관계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그는 종종 지위가 낮거나 무능력한 수컷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강한 수컷에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수만 년 된 진화의 본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울고 싶어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강철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내 등 뒤에 숨어있는 처자식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친다는 공포, 그리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의지할 수 있는 남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뼈저린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학습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깨지고 부서져 피가 철철 흐르는 너덜너덜한 마음을 안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웃는 가면을 씁니다. 오늘 별일 없었어. 응,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는 기꺼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것은 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나의 불안에 전염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종의 정서적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는 내가 다 맞을 테니 너는 그저 평온한 백사장에 있으라는 침묵의 외침입니다. 당신의 그 침묵은 고독이 아니라 고통을 혼자서 소화해내려는 고결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지만 남자의 세계에서 나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이 침묵을 벽이라고 느낍니다. 나한테는 힘든 얘기해도 되잖아.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힘든 얘기가 낭만적인 고민이 아니라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경제 문제나 남자의 지질한 열등감일 때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파트너는 많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고민을 듣고 함께 불안해하거나 혹은 오빠가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회피할 때 남자는 더 깊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결국 남자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고통은 오롯이 나의 것이며 이것을 나누는 순간 사랑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입을 다물고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베란다나 한강 둔치차 안에서 홀로 담배 연기에 한숨을 섞어 뱉어내며 스스로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폭풍 우치는 바다 위의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이 갑판 위에서 두려움에 떨며 엉엉 운다면 선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배는 침몰할 것입니다. 선장은 속으로는 죽고 싶을 만큼 무섭더라도 겉으로는 키를 단단히 잡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수평선을 응시해야 합니다. 괜찮다.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제이며 남자의 사랑법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억압된 감정 혹은 유해한 남성성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남자를 개조하려 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도 버텨야 하고 누군가는 울고 싶어도 어깨를 펴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혹은 자랑스럽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대부분의 연애에서 그 최후의 보루 역할은 아직도 우리 남자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그 흔들리지 않는 태도, 감정 기복 없이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꾸준히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지루하고도 위대한 성실함이야말로 사실은 그 어떤 세레나데보다 웅장한 사랑의 서사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화려하게 전시하는 대신 처절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예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투박하지만 어떤 불길에도 녹지 않는 무소의 솥과 같습니다. 화상은 내가 입을 테니 너는 따뜻한 밥을 먹으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형제여, 당신이 로맨틱하지 못하다고, 여자의 마음을 읽는 섬세한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이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며 뻑뻑한 눈을 비비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써내려가는 러브레터이고, 주말에 청은망은인 몸을 일으켜 운전대를 잡고 교회로 나가는 그 거친 손이 바로 당신이 읊조리는 사랑의 시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언어로 번역하는 통역사가 되는 데에는 서툴지 몰라도 삶의 고통을 책임감으로 승화시키는 데에는 누구보다 능숙한 연금술사들입니다. 남자의 사랑은 묵음입니다. 소리내어 읽히지 않지만 문장의 의미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묵음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삼켜낸 수만 가지의 말들, 상사에게 굽힌 허리, 거래처에 건넨 가식적인 웃음, 그리고 집에 돌아와 씻어낸 피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족과 연인을 지키기 위한 전투였음을 저는 압니다. 당신은 비겁해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키기 위해 침묵한 것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는 당신의 어깨가 비록 처져 있을지라도 그림자만큼은 거인처럼 웅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숨 쉴 구멍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책임감이라는 갑옷을 잠시 벗어두고 아빠나 남편이나 남자친구라는 이름표를 떼어낸 채 오직 나라는 존재로 호흡할 수 있는 우리만의 성역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희생이라면 그 희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존중과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금지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남자의 동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쩌면 가장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서 숨쉬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마지막 퍼즐 조각을 꺼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숨쉴 권리, 즉 나만의 동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회색 도시에서 직장 상사의 불호령과 가족의 무거운 기대, 그리고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대출금의 압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퇴근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모금.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갈증이 당신의 목을대를 타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존중,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입니다. 여성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먹고 사는 존재라면 남자는 존중이라는 양분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와 상담 사례가 증명하듯 남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과 존중받지 못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남성은 차라리 사랑받지 못하는 쪽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있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존재 가치의 상실, 즉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청은망은인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내나 연인이 보내는 눈빛이 당신의 연봉이나 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전사를 향한 경외와 인정의 눈빛이기를 바라는 것. 비록 내가 남들보다 돈을 조금 못 벌어오더라도, 비록 내가 승진 경쟁에서 밀려났더라도 내 여자만큼은 나를 믿고 당신은 여전히 우리 집의 영웅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그 존중이 있다면
남자는 다음 날 다시 지옥 같은 전쟁터로 나갈 힘을 얻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야근도,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래처, 접대 자리의 굴욕도 그 존 중 하나면 모두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남자라는 단순한 생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의 가정 내 권력 구조는 이동했고 가부장제의 권위는 희화화되었으며 존중은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조건부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잘 벌어오면 존중받고 그렇지 못하면 무시당하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남자는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남자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찾아낸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동굴입니다. 여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집에 와서까지 혼자 있으려고 해? 왜 나랑 대화 안 하고 게임만 해? 라며 굳게 닫힌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녀들에게 남자의 동굴은 관계의 단절이자 자신에 대한 무시나 회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여, 우리는 세상에 대고 분명히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동굴은 그녀를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다시 그녀를 사랑할 에너지를 모으는 숭고한 충전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자의 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낸 뇌는 집에 돌아오면 생존을 위해 강제적인 시스템 종료를 요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TV 채널을 돌리거나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낚싯지만 바라보거나 단순 반복적인 모바일 게임에 몰두하는 행위는 게으름이 아니라 과열된 뇌를 식히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회복하려는 생물학적 치유 과정입니다. 여자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 남자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산산조각 난 자신을 재조립합니다. 당신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시동을 끄고도 바로 내리지 못한 채 어두운 차 안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음악을 듣거나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 당신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김 과장, 이 대리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성격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장해제를 합니다. 사회가 입혀준 갑옷을 벗고 가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그저 숨쉬는 나약한 생명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회복의 시간에 갑자기 차 창문을 두드리거나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쓰레기 안 버려, 내 얘기 좀 들어봐라는 현실의 소음이 난입할 때 남자는 마치 상처 입은 맹수가 으르렁대듯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뼈가 부러진 짐승이 상처를 핥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 30분 혹은 일주일의 반나절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영혼을 빨래처럼 널어 말릴 수 있는 작은 시공간, 그 동굴의 불가침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 안에서 우리는 종종 남들이 보기엔 쓸모없어 보이는 취미에 탐닉합니다. 낚시, 게임, 프라모델 조립, 자동차 튜닝, 오디오 수집, 혹은 캠핑 장비 손질. 여자들이 보기에는 돈 낭비, 시간 낭비로 보이는 이 행위들이 우리에게는 왜 그토록 목숨 걸 만큼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통제감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도 없으며 내 자식의 성적조차 내 뜻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불확실성 덩어리이고 우리는 그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몬스터를 잡은 만큼 레벨이 오르고 내가 조종하는 대로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낚시터에서는 내가 찌를 던진 곳에서 정확한 반응이 옵니다. 프라모델은 설명서대로 조립하면 완벽한 결과물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 작은 세계 안에서만큼은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며 나의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이 정직한 인과관계 속에서 남자는 희열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작고 확실한 성취감을 통해 밖에서 박살난 자존감을 기워 입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낚싯대를 꺾지 마십시오. 부디 우리가 밤새 조립한 건담 로봇을 장난감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장의 자존심을 지탱하는 지팡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현실을 잇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싸울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 미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파트너들이여, 그리고 우리에게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세상이여. 남자는 고장나면 고쳐 쓰는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입맛대로 개조될 수 있는 훈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빠는 왜 그래? 오빠는 왜 공감을 못해? 라고 묻기 전에, 아, 오빠는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채우는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공감과 대화를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배터리는 당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충전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동굴 입구를 지켜주며 조용히 기다려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동굴 밖으로 걸어나와 충전된 에너지로 그 누구보다 뜨겁게 당신을 안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동굴 밖으로 끌어내려 한다면 당신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지친 짐승을 마주하게 될 뿐이며 결국 그 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방식인 기능적 대화, 책임감, 동굴과 여자의 방식인 공감적 대화, 정서적 유대, 공유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양날의 날개입니다. 한쪽 날개만 강요해서는 결코 함께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서울의 현실주의자로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당부합니다. 당신의 타고난 본성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주변이 없다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 묵묵히 가족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을 지탱해 온 남자의 거룩한 본질이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카카오톡 창을 켰다 껐다 하는 당신, 꽉 막힌 올림픽대로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쓴 입맛을 다시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남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였고, 당신의 무뚝뚝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의 동굴로 들어가십시오. 충분히 쉬고 다시 일어나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압니다. 당신의 등 뒤에 흐르는 땀방울이, 당신의 거친 손마디가 세상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진실한 진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이상 서울의 한 구석에서 당신과 똑같은 무게를 짊어진 어느 현실주의자가 보냅니다. 우리의 침묵이 언젠가는 가장 큰 함성이 되어 울려 퍼지기를.